자, 건축 재료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어가 너무 많았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암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가 지금 이어지는 것에서도 조금 내용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건축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 자, 목재. 목재는 일반적으로 철골 및 콘크리트 등 구조 재료가 등장하기 전까지 구조재뿐 아니라 마감재, 수장재 등 건축 재료로서는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콘크리트가 나온 게 뭐 19세기 중반?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목재가 집을 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유럽 쪽이야 석재가 그런 역할을 더 했다고 하지만 동양이나 이 북유럽 이쪽에서는 목재가 대부분의 집을 지었죠. 그리고 마감재와 수장재 역할도 했었어요. 수장재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벽에 어떤 완성된 패널을 잘라서 그냥 붙이는 게 수장이에요. 거의 마감 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벽지만 발라도 수장이고요. 타일 발라도 수장이죠. 완성된 것을 잘라서 붙이니까. 도장, 페인트 바르는 거, 미장, 몰탈 바르는 거, 요것과 좀 구분되는 게 수장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보온성, 방한성, 방서성이 뛰어나요. 보온성,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 목재는요. 우리 냄비 받침, 목재로 많이 하잖아요. 열 전도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한성, 겨울에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톱으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외관이 비교적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자연적인 걸 봤을 때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건설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전반은 뭐 경량 목조 벽체를 이룬 뭐 구조체, 구조에도 쓰이고 마감재에도 쓰이고 수장으로도 쓰이고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중이 1.54예요. 거기에 비해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커요. 거기에 비해서 휨 강도도 굉장히 큽니다. 목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보가 올라가잖아요. 목재로 된 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힘을 굉장히 즐겨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도 비중에 비해서 크다는 거지 콘크리트보다 크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도 굉장히 낮아서 이런 단열 성능도 높다라고 보고요. 건조하면 할수록 강도는 커져요. 자, 목재의 공극이 전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상태의 비중을 뭐라고 하는가? 일단 기건 비중은 공기 중에 약 15%의 수분을 머금고 있는 자연적으로 말린 상태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절건 비중은 바짝 말렸을 때 물기가 0%예요. 진 비중은 우리 목재라는 것은 안에 결이 있고 공극이 있어요. 이것을 기계로 누른다거나 톱밥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뭉쳐준다거나 해서 공극을 아예 없앤 그것이 진 비중입니다. 자, 목재의 장단점. 목재는 가벼워요. 비교적 가벼워요. 그래서 운반이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비중에 비해 그 무게에 비해서는 강도나 탄성, 인성이 굉장히 커요. 기둥이나 보에 적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열과 전기에 대한 부도체예요. 열도 흐르지 않지만 전기도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신축이 적다입니다. 열이 막 흘러버리면 우리 돌 같은 거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뜨거우면은 불었다가 너무 차가우면 줄어드는 그런 온도 신축이 있는데 얘는 열이 아예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온도 신축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목재는 습기에 의한 신축은 또 커요.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산이나 산성이나 염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도 주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접촉 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느낌이 좀 좋다는 거죠. 까실까실한 콘크리트 만지는 거 하고 부드러운 나무 만지는 거 하고 나무가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점은 함수량에 의한 팽창 수축이 굉장히 커요. 물을 먹으면 불었다가 물을 마르면 줄었다가 그래서 약간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및 강도가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되게 세고 어떤 데는 좀 약하고 옹이가 있는 곳은 단단하고 옹이가 없는 곳은 좀 말랑하고 이런 차이 강도가 불균형합니다. 근데 옹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식이 좀 됩니다. 약간 이렇게 부식이 되고요. 그리고 불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서 불 붙잖아요. 경도는 표면이 단단한 정도인데 이 목재는 표면이 유리처럼 금속처럼 단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섬유 방향 전단, 섬유 방향은 이렇게 목재가 있으면 세로로 결이 있죠. 이쪽으로 뭐가 힘이 탕 치면은 쫙 나가버려요. 전단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균열 강도가 약하고 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크기. 우리 보통 뭐랄까 목재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키우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로가 굉장히 두꺼운 목재를 원하는데 자연적인 목재에서 안 나와가지고 집성을 좀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에 나이테는 매년 형성되죠. 겨울에 조금 진하게 됐다가 여름에 밝게, 겨울에 진하게, 여름에 밝게 이렇게 매년 그걸 세보고 이게 나이가 얼만가 수목의 생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통 연륜폭은 나이테의 폭은 요 사이 거리,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동일 수종이라도, 동일 나무라도 이 나무의 나이, 수령, 그리고 그 동네의 기상 상태, 그리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화렵수보다는 침엽수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요. 침엽수가 뚜렷. 자, 그리고 목재의 벌목 시기. 목재를 언제 베서 현장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벌목 시기. 목재의 벌목 시기는 수액이 적은 나무 안에 흐르는 이 물, 통과하는 물이 겨울철에는 굉장히 작아요.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겨울이나 늦가을 그때 잘라주시면 좋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잘라버리면 건조가 더 빨라요. 안쪽에 갖고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적게 먹고 있어서 목질이 견고하고 운반하기도 쉬워요. 그때 그래서 겨울이나 늦가을에 벌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서성과 방한성, 아까 설명드렸는데 방한성은 열의 차단,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한 성능이고요. 방서성도 더위를, 열 차단이지만 더위를 막기 위한 게 방서성, 추위를 막는 것은 방한성. 자, 그리고 목재의 진 비중, 목재의 공극이 전혀 없는 비중이고요. 기건 비중은 공기 중에 건조한 상태, 약 15%의 수분이 있어요. 절건 비중은 내외부가 완전 바짝 건조, 이것은 기계 건조입니다. 어떤 열탕이나 어떤 찐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 그것이 절건 비중. 자, 그리고 목재 원소 중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탄소 성분이래요.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의 구조 및 명칭인데요. 연륜, 나이테라는 뜻이고요. 목재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요게 횡단면이죠. 요게 종단면. 횡단면에 나타나는 동심원의 조직입니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조직이죠. 춘제부와 추제부가 있습니다. 춘제부는 밝은 부분, 추제부는 어두운 부분. 춘제부, 봄춘자겠죠. 봄에서 여름에 걸쳐 성장한 부분이고요. 세포막이 얇고 유연하고 색이 옅은 특징이 있습니다. 추제부, 이 부분, 어두운 부분.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고, 좀 좁고 새까만 부분. 세포막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이 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니죠. 자, 그리고 심재와 변재 보도록 할게요. 심재는 하트 우드네요. 중간에 있는 거. 목질부 중에 수심 부분, 수심은 중간 요 부분, 요런 부분, 요게 심재, 그걸 제외한 바깥쪽이 사부드, 변재입니다. 심재는 목질부 중에 수심 부근에 있고요. 변재보다 짙은 색이 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도 증대가 된대요. 좀 단단하고 그렇겠죠? 변재는 숲이, 나무 껍데기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액이 이동되고 양분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좀 색깔이 밝고 좀 말랑하고 그런 부분.
자, 목재의 심재, 요 심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목질부 중 수심 부근에 있는 거 말하고요. 변형이 좀 적은 편이고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이 심재의 폭이 넓다는 소리예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중간 부분이 크다는 소리고, 색깔이 진한데 색깔이 엷다고 했고, 비중도 좀 높아요. 높은데 비중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리입니다. 나무를 아까는 횡단면 상태에서 연륜을 받고 이번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우리 나무 특유의 결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것을 나무결, 목리라고 합니다. 나무 종담연상의 섬유 배열 상태 및 목재의 외관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무결, 목리고요. 고든결은 연륜에 직교하는 면을 제재할 경우, 톱으로 자르는 거를 제재한다고 하죠. 외관이 아름답고 무늬가 규칙적인 직선이고요. 널결보다는 수축 변형이나 휨 등이 적어요. 자, 널결은 고든결이 이거군요. 네, 고든결은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결이고요. 연륜에 직교하는 면을 잘랐을 때, 뭐 여기 연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직교하게 잘랐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널결은 연륜의 접선 방향으로 결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제재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톡 잘라버리면 일자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약간 비껴 자른다거나 이렇게 결이 나오도록 자르는 방식인데, 자른 종단면 위에 생기는 물결 모양의 나이테입니다. 고든결보다는 변형이 크고 마무도도 크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물결 무늬 판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요즘 자작나무 판재를 한번 사보면은요, 요 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교한다는 것은 이 연륜에 완전 직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일자로 나온다라고 하고, 연륜의 접선 방향으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연륜에 접하게 이렇게 자른다는 말인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널결처럼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든결보다는 변형도가 크고 마모도 좀 잘 된대요. 그렇지만 일부러 이런 무늬를 내기 위해서 자르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고든결로 자를지 널결로 자를지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섬유입니다. 침엽수에서는 헛물관이라고도 하고 수목에 힘을 주는 옥섬유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침엽수이고요. 도관이라는 것은 화렵수입니다. 둘 다 아마 물과 수분의 통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키워드가 침엽수에 있는지 화렵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침엽수에서는 전체의 90%를 섬유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화렵수에서도 없는 건 아니지만 차지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섬유질, 목섬유. 도관은 그냥 요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요 결이 나올 때 요 결을 따라서 양분과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선이라는 것은 수액이 수평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무에 고로쇠 수액 같은 거 뽑을 때 옆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러면 물이 똑똑똑똑 나와서 이렇게 고로쇠 수액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메이플 시럽 만들 때 만드는 그 메이플 수액도 이렇게 뽑아 나가는데, 수액이 이렇게 중심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그 통로가 수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수평 이동이 키워드, 도관은 화렵수가 키워드, 섬유는 침엽수가 키워드,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재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 목재의 비중은 동일 수종이라도 연륜, 나이테, 밀도, 그리고 나무의 나이, 변제와 심재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옵니다. 보통 목재의 비중은 기건 비중으로 표현되며 공기 중에 말리면 한 15% 정도의 수분이 남아 있어요. 기건 비중. 이걸로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강도가 큽니다. 목재의 비중은 1.54죠. 1.54. 그리고 목재의 비중은 속이 얼만큼 비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 한 번씩 해요. 목재의 비중이 1.54인데 어떻게 물 위에 뜹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무리에 뜨는 뗏목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표면적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걸로 뜰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공극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무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뜨죠. 나무를 이렇게 여러 개 엮어서 뗏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이 뜨는 거라고 저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외울 때는 1.54고요. 목재의 비중은 공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극률. 보통 비어있는 공간을 보이드라고 하죠. 그 앞에 V를 따서 공극률을 V로 보고 1이 원래 어떤 기준, 이런 기준 마이너스 전건 비중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평균적인 목재의 비중 1.54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목재의 비중을 찾을 수가 있고 공분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나무의 절대 건조 비중이 이제 전건 비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W가 돼요.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공극률 V는 기준 1 마이너스 절대 건조 비중 0.95 나누기 평균 1.54 평균 비중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러면 38.3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요 식은 우리가 식을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요 식은 조금 외워버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목재의 열에 대한 성질입니다. 목재는 조직 가운데 공극이 있어요. 빈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섬유질 있고 비어 있고, 섬유질 있고 비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해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내화성이 낮습니다. 이게 자꾸 불이 붙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에 사용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그 영화에서 보니까요, 이 목조 주택이 완전 다 타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런 거 보시면 아무리 내화 성능이 있는 약을 바르고 해도 계속 불이 타면은 분명히 불이 붙기 때문에 내화성은 콘크리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함수율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바짝 말랐을 때의 중량에 대해서 물의 무게를 나누면 함유하고 있는 물의 무게를 나누었을 때 그것이 함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목재에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 함수율과 역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섬유포화점 이하인 경우 보통 한 30% 정도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섬유포화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30%를 넘어간 시점에서는 60%든 70%든 강도가 똑같아요. 이 섬유포화점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데 30% 이하 한 15%, 10% 이렇게 될수록 15%보다는 10%가 강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목재의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심재가 변재보다 크다입니다. 두 개를 바꿔놨죠.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섬유포화점 생나무가 건조하여 함수율이 약 30%가 된 상태를 섬유포화점이라고 하고요. 그 위로는 40%든 50%든 강도가 동일합니다. 그 밑으로는 20%와 10%는 비교를 해봤을 때 10%가 20%보다 강도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힘의 방향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힘을 가하는 방향이 섬유 방향의 평행일 때 최대가 되고요. 섬유 방향의 직각일 때 최소가 됩니다. 섬유 방향 이렇게 여기서 도끼를 치잖아요. 만약에 도끼를 치면 아무리 쳐도 잘 안 나가요. 근데 도끼를 어떻게 치나요? 도끼는 이렇게 세워놓고 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도끼를 칩니다. 그럴 때 최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보다는 인장 강도나 힘 강도가 더 강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목재를 눌렀어요. 그러면 얘는 공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립니다. 압축 강도가 별로 안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 강도는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목재 강도에 대하여 강도가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큰 순입니다. 큰 순. 일단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세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인정 강도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섬유 방향이 더 커요. 직각 방향보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섬유 방향의 인정 강도가 제일 커요. 그러면 섬유 방향의 인정 강도가 제일 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휨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유 방향의 인정 강도 또는 휨 강도를 찾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든 섬유 방향이 제일 커야 돼요. 이 섬유 방향. 그래서 그나마 직각 방향보다는 이 섬유 방향의 압축 강도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해서 직각을 제일 마지막에 보내시고요. 일단 섬유예요. 그런데 인장인지 휨인지 압축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인장, 두 번째가 휨, 세 번째가 압축. 그보다 제일 못한 게 직각 방향. 이런 순으로 순서를 잡아서 이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왔을 때 그냥 멍하게 생각하면은 대체 어떤 걸 말하라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머릿속에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재가 이제 부패되는 거예요. 부패는 쉽게 말하면 어떤 균이 들어와서 썩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썩는다. 곰팡이가 피고 썩고. 목재의 부패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적당 온도는 20도에서 40도.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온도죠. 습도는 90% 이상. 물을 되게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발육 가능한 최저 습도는 85%. 그러니까 물을 그냥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데 뭔가 비를 맞았거나 물을 맞았을 때 85%부터 생존이 가능하고 90%가 넘어가야 조금 더 많은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 또는 어떤 세균이 발생해서 썩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부제를 이렇게 묵히거나 흡수시키거나 아니면 바르게 되는데요. 도포하거나 아예 침지시키거나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유용성, 기름 성분, 그리고 수용성, 물에 녹는 성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레오소트 또는 크레오소트. 이것은 흑갈색의 기름입니다. 방부력이 매우 우수해요. 기름을 발라버리면요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코팅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냄새가 너무 강해요. 해서 시꺼멓고 냄새 강하고 그래서 실내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펜타크로로페놀 PCP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색이고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방부력도 우수하고 그 위에 페인트도 칠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내에 쓰기 아주 좋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탈,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가 콜탈 또는 아스팔트죠. 이런 것들도 발라놓으면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덜 들어가서 부패가 좀 덜 될 거예요. 균의 번식이 덜 할 거예요.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를 발라버리면 그 안으로 물이 덜 스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부력이 좀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문제에는 크레오소트, PCP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방부제 처리법은 도포법, 그냥 겉에 바르는 거. 침지법은 아예 담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상압주의법, 가압주의법 이 두 가지는 어떤 압력을 가해서 안에까지 집어넣는 거. 방부제를 집어넣는 거. 생리적주의법은 이렇게 나무 뿌리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방부제가 올라가도록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근데 별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 효과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는 접촉 시 금속이나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발라줘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재의 부패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재가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수분 중요하고요. 온도도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얘가 곰팡이가 못 생겨요. 그리고 공기가 좀 많이 통해지면은 곰팡이가 공기를 좀 먹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겠죠. 근데 목재의 밀도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